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상자입니다. 오래전 중국의 통방하녀 혹은 통방계집애라고 불린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통방하녀는 번듯한 집안의 처자가 시집갈 때 지참금처럼 따라가는 하녀들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통방이라는 말이 방이통에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처럼 그 말 속에는 단지 하녀 이상의 뜻이 있었습니다. 통방하녀는 주인집 처자가 시집가는 곳에 따라가 새로운 집안의 안주인이 된 처자와 그 남편의 수발을 들며 하녀 노릇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통방하녀는 필요할 때에는 안주인 남편의 첩노릇까지 했습니다. 다시 말해 통방하녀는 주인의 방과 통하는 작은 방에 기거하며 안주인이 된 여자가 남편과 잠자리에 들 때 시중을 들기도 하고 목욕을 할 때 옷을 벗거나 입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고 잠자리 정리정돈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때로 하녀의 역할을 뛰어넘어 안주인이 아프거나 컨디션이 안 좋거나 임신 중이거나 남자 주인의 요구가 있을 때면 언급한 것처럼 잠자리 상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겉으로만 하녀였을 뿐 실제로는 첩이었을까요? 그녀가 하는 역할의 일부는 분명히 첩의 그것이었지만 정식 첩이라고 할 수 없었기에 첩보다 낮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허드렛일만 하는 하녀들보다는 나은 대우를 받았다고 하며 그런 하녀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그녀들의 신분은 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녀들의 운명은 다른 사람 즉 주인의 손에 달려있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태롭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나마 그녀들에게 가장 큰 행운은 좋은 주인을 만나는 것뿐이었습니다. 물론 고대 중국의 처첩 제도가 통방하녀에게만 폐쇄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개 중국의 처첩 제도는 본처 하나와 여러 명의 첩을 거느리는 것이 가능한 구조였는데 여자들 간의 위계 질서도 엄격하여 첩 역시 본처의 지위를 넘볼 수 없었습니다. 본처는 남편과 잠자리를 하든 하지 않든 공식적인 아내로 한 집안을 이끌어가는 결정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고 사회적으로 안주인의 위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남자가 본처와 이혼하려면 이혼 사유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첩의 지위는 본처가 사망해도 그 자리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는 본처가 될 만한 조건을 갖춘 또 다른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구조이다 보니 남자들이 본처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혼 사유를 찾지 못했을 때 달리 어떻게 하지 못하고 형처라는 이름으로 본처 자리에 다른 여자를 앉히고 그 역할을 맡기는 편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평처는 본처와 동등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 것입니다. 본처가 남편을 사이에 두고 통방하녀와 아무런 갈등 없이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통방하녀를 바라보는 본처의 시선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현대의 관점으로 보면 남편을 공유하는 일면 때문에 본처에게 통방하녀가 눈의 가시 같은 존재이지 않았을까 추측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만큼 같은 여자로서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사실 그런 면이 조금도 없었다고 한다면 본처가 인간의 세속적 감정을 초월한 여인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 그런 감정이 있었다고 해도 본처와 통방하녀 사이에 긴장 관계나 갈등이 흔히 예상하는 것만큼은 심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 중 하나는 하녀의 운명이 본처의 손에 달려있을 정도로 지위 격차가 커서 경쟁이 가능한 구조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본처인 안주인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합법적인 아내였지만 통방하녀는 여차하면 언제라도 쫓겨나거나 팔려갈 수 있었고 보호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통방하녀가 안주인의 남편을 두고 보란듯이 선을 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통방하녀는 언제나 마지못해 따르는 듯한 굴종적인 자세를 취해야 했습니다. 달리 안주인이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통방하녀를 함부로 내쫓기 어려웠던 것은 결혼 전에 본가에 있을 때부터 알고 있는 익숙한 존재일 뿐 아니라 자신의 일상생활을 도와주고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또 집안에 통방하녀가 있는 것이 때로는 본처의 삶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준 측면도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한다면 당시 신분이 높고 부유한 집안의 남자들은 거의 언제나 본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첩을 늘려갔고 기회만 주어지면 새로운 여자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나돌아다니면서 얻어오는 새로운 첩은 일면에서 아내에게 오히려 위협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본처가 잘 알지 못하는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늙어갈 때 남편이 나돌아다니면서 젊고 예쁜 여자를 찾아 데리고 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집안에 있는 젊지만 별로 예쁘지 않는 통방하녀에게 그 역할을 대신하게 하는 것이 남편의 마음을 밖으로 향하지 않게 하여 오히려 안심이 되게 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타인의 손에 운명이 맡겨진 통방하녀가 그나마 삶이 제일 잘 풀리는 경우가 있다면 집안에 있는 처첩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을 때 통방하녀가 아이를 임신하여 그 아이가 받아들여지는 경우였습니다. 그런 경우 통방하녀는 주인 남자의 첩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집안의 안주인, 즉 본처가 아이를 받아들이는 경우에 한해서였으며 흔한 경우도 아니었고 쉬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본처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통방하녀는 아이와 함께 쫓겨나거나 다른 데로 팔려갔습니다. 설사 그 집에서 평생 사는 것이 가능했다고 해도 그녀가 낳은 아이 역시 신분이 없었기에 재산 상속 같은 것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통방하녀가 나이가 들어 은퇴를 해야 하는 시점에 갈 곳이 없거나 생계를 꾸리기 힘들면 차라리 죽는 것보다 못한 삶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통방하녀에 대한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중국 민간에서 전해 내려오던 것인데 중국 사극에 등장해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한때는 신빙성 여부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떠나 우리나라의 유명한 소설, 토지를 연상케 하는 걸륭제 시대의 유명한 고전, 홍루몽의 통방하녀의 행동이 세밀하게 기술되어 있어 논란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중국 귀족 가문이 몰락을 다루고 있는 붉은 누각의 꿈이라는 뜻인 홍루몽은 등장인물만 721명에 달할 정도로 방대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소설이라고 해도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바탕으로 쓴 것이기에 그녀들이 실존했음을 보여주는 사료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달리 통방하녀는 홍루몽뿐만 아니라 명청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다른 소설에서도 등장합니다. 결론적으로 통방하녀의 존재와 운명은 남성 중심의 봉건 사회에서 가난한 집안의 보잘것없는 여자로 태어나는 것에 극단적 비극성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관습은 오랜 세월 민간에서 알게 모르게 이어지다 1912년 청나라의 몰락과 함께 사라졌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흔히 그렇듯 겉으로만 그런 것일 뿐 뿌리 깊은 유교적 가치관과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일부 지주계급과 도시의 부유한 집안에서는 이 비슷한 관습이 20세기 중반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